다음은 화학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도 유지의 화학적 성질도 많아요. 대표적인 거 이제 검화가. 유지 1g을 완전하게 검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를 검화가라고 하는데, 검화는 비누화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누화 어떻게 시키냐? 자, 글리세롤, 중성지질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KOH나 보통 NaOH, NaOH를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글리세롤에 이제 OH고 여기에 이 있던 에스테르 결합이 깨지면서 지방산이 이렇게 지방산 3개가 면서 여기 만약에 그 수산화 칼륨을 넣어줬다. 그럼 여기에 이제 칼륨이 붙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3개의 물질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그 보통 식용 유지 같은 걸로 비누를 만들잖아, 그죠? 비누를 만드는 데에 보통 이게 이제 비누가 되는 거예요. 비누 물질 이 3가지가. 그리고 이제 글리세롤이 남게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비누화인데 이렇게 비누화 시킬 때, 완전히 이렇게 비누화 시킬 때 필요로 하는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를 검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그 탄소수가 적은 저급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검화가가 높아집니다. 자, 다음은 산가. 산가는 유지 1g 중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예요. 유지가 중성 지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까 그 에스테르 결합이 깨지면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리지방산이 많다 하면은 그 식용 유지가 좀 오래되고 산패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지 품질을 판단하는 데 척도로 이 산가가 이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식용유지 산가는 1.0 이하가 되어야지 식용에 적합합니다. 자, 과산화 물가는 여기는 이제 요 단위가 달라졌어요. 유지 1kg에 생성된 과산화물의 미리그램 당량이고, 요거는 산패 중에서도 초기 산패도를 측정합니다. 네, 왜 초기 산패도 측정이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은 요드가. 요드가는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드의 그람수.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렇게 그 불포화 지방산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 이중결합이 풀어지면서 요드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드가로서 뭘 알 수 있냐?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알 수 있죠. 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또 이렇게 이중결합이 많다. 그럼 여기에 결합하는 요드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의 양이 많아지면 요드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불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를 나누는데 이중결합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드가를 통해서 이중결합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드가란 지방의 어떤 특성을 표시하는가? 네, 불포화도가 정답이겠죠? 자, 여기서 폴렌스케 밸류라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 폴렌스케 밸류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이에요. 휘발성인데 물에는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 이용하냐면 야자유를 검사할 때 이용을 하는데, 비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에는 카프릴릭 액시드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야자유에는 카프릴릭 액시드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함으로써 야자유와 버터를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야자유와 다른 그 식물성 유지를 구분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거는 레이헤르트 마이슬 밸류라고 해서 요거는 뭐를 측정할 수 있냐? 이거는 폴렌스켓과는 달리 휘발되는 지방산이긴 한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휘발성이면서 수용성인 지방산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앞에 폴렌스켓과랑은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유지의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인 뷰티릭 액시드와 카프로익 액시드의 양을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되고 보통 요 뷰티릭 액시드와 카프로익 액시드는 어디 들어있냐? 우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 그 버터랑 마가린을 제조할 때 마가린을 제조해놓고 버터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버터가 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터의 위조품, 그러니까 마가린으로 혹시 만든 것이 아닌가? 요거를 검정을 할 때에 그 레이헤르트 마이슬가를 이용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터는 요런 그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요 값이 높죠. 반면에 마가린은 네, 낮죠. 자, 특성을 다 봤고 다음은 그 식품을 가공을 할 때의 유지류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첫 번째, 연화작용을 합니다. 연화작용. 밀가루 제품에서 지방을 넣어주면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 조직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밍, 버터나 마가린 쇼트링을 자 이렇게 교반을 해주면, 그러니까 휩해주면 그 안에 공기가 내포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가 되죠. 자, 다음 중요한 것은 자 유화성이 있다는 것인데 유화제는 친수성기 부분이 있고 소수성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식품에서는 이렇게 수중유적형, 그러니까 오일인 워터가 있고 유중수적형인 워터인 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중유적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 안에 이제 오일이 있는 경우고 유중수적형은 대부분의 오일 안에 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수중유적형은 우유, 생크림, 마요네즈가 해당이 된다. 유중수적형은 버터와 마가린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네, 알아주셔야 하고요. 자, 유화제로서는 앞서 봤던 레시틴 그리고 분리대두 단백, 분리우유 단백, 카제인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화제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유화제의 어떤 특징을 판단을 할 때 이용되는 것이 이제 HLB가인데요. HLB가는 어떻게 보면 유화제는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인데 그 사이에 어떤 표면 장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그런 지표로서 이제 HLB가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리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 계면활성제 값을 이 성질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전체 분자량에서 친수성기의 분자량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0을 해줘서 HLB 값을 구하기 때문에 자, 이 HLB 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중 수적형인 경우에는 이 HLB 값이 한 3에서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중 유적형인 경우에는 8에서 18 정도의 유화제가 된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유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중 수적형이냐 수중 유적형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는 유화제는 기름과 물 사이에 표면 장력을 증가시켜서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게 한다 아니죠.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서로 섞이게 하는 네, 그런 작용입니다.